제가 지난번에 직업으로서의 번역이라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첫째, 좀 체계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둘째, 근데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왜 찍냐면, 번역이 이제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약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다시 이제 찍도록 합니다. 그래서 체계 없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번역가의 세 가지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 자체보다는 이제 번역가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나눠보는데요. 1번은 전문 번역가, 전업 번역가, 번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번역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거는 전문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얼핏 떠오른 분은 김석희 선생님인데, 이분은 지금 여러분 알라딘이나 예스24 들어가서 김석희 쳐보면 책을 셀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그게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쭉 시리즈잖아요. 거기서 일단 다 먹고 들어가시고, 제가 이제 그 김석희라는 번역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모비딕, 그거 이제 번역을 하셨고, 최근에 읽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하고 투명인간도 선생님 번역이더라고요. 아마 옛날에 번역했던 걸 다시 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문학 텍스트들, 고전도 있고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줄 베른의 해저 이말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학 텍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식의 이제 철학서 혹은 에세이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비룡소 클래식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톨스토이 민화도 거기에 이제 들어갈 건데, 견본으로 지금 두 개가 제가 갖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룡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성인 독자들이 덜어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초등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과도기,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보는 건데, 요런 식의 책도 되게 많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저기 뭐야, 편집위원회 김석희, 조선정, 정여울 해서 편집위원회 이름이 올라가 계시네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거 편집위원, 기획위원을 하시면 번역을 본인도 되게 부지런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진정한 그 전문 번역가의 이제 롤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 김석희 선생님도 원래는 번역가로 출발하신 게 아니라 신춘문예로 등단한 소설가로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설도 처음에는 조금 더 같이 썼겠지만, 그쪽으로는 이제 그렇고 접고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개된 사실인데, 언론에 사모님하고 같이 번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이것저것 번역을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도 별 불만이 없으시고, 그 모든 텍스트는 전부 김석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내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뭐 종류와 뭐 이런 걸 다 가리자, 장르와 뭐 이런 분량과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렇게 쭉 번역을 하시고 있고, 아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사람이 정용목, 뭐 김진준 이런 사람의, 정용목은 뭐 코멘 메카시의 로드라든지 필립 로스의 러스인가요? 분노? 그 소설, 뭐 그런 것들 되게 많고, 정영목은 번역도 많이 했지만 번역자로서의 에세이집을 2권인가 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사봤는데 솔직히 좀 재미없었어요. 그 번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 전문 번역가들은 자기 글을 쓰는데 크게 공을 들이지 않거나, 그거에 재미를 붙이시지 않거나, 뭐 같은 얘기인데 써놓은 걸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김진중 같은 경우에는 총균세가 되게 유명한데, 제가 이제 총균세의 번역자로 알고 있다가 얼마 전에 롤리타를 읽고서 굉장히 번역에 많은 거를 이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번역 잘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영미권은 뭐 다 쏟아지는 책도 많고, 이쪽을 이제 전공으로 하는 번역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요, 프랑스어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전업 번역가로, 전문 번역가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세욱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번역가의 삶은 저렇구나라는 거를 좀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한 98년, 9년 아마 그쯤, 2000년? 아무튼 그 무렵쯤이었는데 제가 그때 조교 시다 내지는 조교 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교 오빠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이 해외 연수팀을 데리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조교 대행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그때 이제 과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학이었고 여름 방학이었는데 굉장히 소박하게 생기신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오시는 거예요. 옷도 이런 정장 아니고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입으셨던 것 같고 진짜 문자 그대로 좀 쭈뼛쭈뼛 이렇게 그래서 교수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학원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를 봐서도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거 요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쭈뼛쭈뼛 뭐 받아 적으려고 이렇게 필기 도구 이런 거 공책이랑 갖고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오셔서 자기가 번역가 누구누구인데 자기가 번역하는 그 텍스트에 러시아어가 나오는데 러시아어를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과사무실로 왔다. 학과 사무실로. 너가 러시아 문화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면 이거 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미 번역가 이세욱을 알고 있었던 터예요.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 보고 제가 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번역에 대해서 동경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번역해갖고 거기에다 이름을 이렇게 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훅가시 잡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그 소박하고 너무나도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번역하는 텍스트에 일말의 오류도 없이 그 최고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너무 놀랐고 대학이 선생님도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서울대에서 멀어요.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뭐 과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선생님 좀 연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가로서도 일가를 이뤘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프랑스 문학에 대한 부분이고 러시아어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모르니까 너 같은 말하자면은 정말 주둥이가 샛노란 대학원생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이걸 내가 물어보겠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태도에 되게 놀라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선생님을 더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보게 됐는데 굉장히 엄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가로서 이세욱을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저게 밥벌이가 되면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번역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예를 든 게 사실은 이세욱 선생님이었는데 한 시즌에 한 타임에 잡고 있는 텍스트가 한 서너 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 초역 잡는 거, 계약할지 말지 검토 중인 거, 그 다음에 곧 책이 나올 거, 뭐 지금 출판사에 넘긴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 일이 되다 보면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만 또 할 수 없어요. 가끔씩은 좀 하기 싫지만 여사한 다른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실 때 보니까 이른바 번역 기행 그런 거를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세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전이 아니라 지금 바로바로 나오는 이제 소설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에코의 뭐 프라이브즈 이런 걸 번역을 한다 하면은 이탈리아를 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랑스 소설 뭐 베르베르를 그럼 베르베르 또 만나기도 하고 이거 국내에 오면 뭐 마케팅 이런 걸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공항 픽업은 편집자가 그러니까 출판사 직원이 한다 하더라도 뭐 대담이라든지 인터뷰 이런 거는 또 나가서 이렇게 얼굴도 내 보이고 뭐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보다 더 기꺼이 이렇게 임하고 그로써 이제 자기도 물론 알리는 거지만 자기가 이 작가의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한다라는 사명감 그게 되게 이제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번역가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초역이라는 자부심 대부분 초역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 빨리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것이야.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에 기준도 애매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또 보고 해야 되고 그거를 또 편집자들이 정말 그 바틀비에 나오는 것처럼 교차 교정을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서 그 빠르고 정확하게 참 이게 애들 연산 푸는 것처럼 2, 3분 안에 20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제 이건데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느 정도 절충해가지고 빨리빨리 번역을 생산하는 것도 전문 번역가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스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붙잡고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나오는 이 텍스트들은 제가 지금 번역을 하죠. 근데 이게 한 2, 3년, 10년 뒤에는 아무도 안 읽는 책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예컨대 에리 프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검색하다 이름이 떠서 그런데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특히 저는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보다는 소유냐 존재냐 그 책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러시아 문학 아니어도 되니까 아무거나 니네들이 읽은 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봐라. 아마 문과니까 인문대니까 글 쓰는 거 훈련시키려고 그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제를 냈던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러시아어 초급 넣어 1 수업에서. 네, 그 퇴직하셨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과제였던 걸로 지금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제가 고른 책이 그거였어요. 프롬의 자유냐, 존재냐, 소유냐. 근데 지금 에리 프롬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전문 번역가들은 이런 걸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고전을 번역하듯이 그렇게 막 반복적으로 읽고 레퍼런스를 무한히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어쩌면 낭비일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번역을 할 때 제목 같은 경우에도 굳이 원제를 고집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원제는 뭐라고 달아주고 최대한 많은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이제 제목을 조금 붙이는 것도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작가를 모르고 이 작품을 모르니까 뭐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이런 소설이 있으면 이게 소설이 뭐하는 소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최대한 읽을 수 있도록 매력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목 같은 것도 좀 바꾸고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번역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양보적일 필요가 있어요. 곧 죽어도 이 번역은 안 돼. 이 제목은 곧 죽어도 안 돼. 이건 꼭 원제를 번역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서로에게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거고요.